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통입니다. 앞으로는 만능 통통통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해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저도 매주 고민하는데 이번 주 테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물류센터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많이 주목돼 갖고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 포함해서 한 Q&A 5가지 또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증문즉답으로 한번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물류센터 흐름. 박사님, 상온이 한동안 잘 나가다가 요즘은 왜 지금 저온 냉장, 냉동이 주목받아 그쪽을 다 해야 되죠? 제가 그전부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대충 짐작은 가서 저는. 그렇습니까? 자, 그래요. 물류를 모르신 분도 그래요.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 이제 상온만 했어요. 왜냐? 상온이 편리했거든요.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저온 냉장, 냉동을 하려면은, 물론 시설, 많이 물류센터를 공사하든가 시설하다 보면 방화시설이 항상 보면 불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났으면 항상 물류센터가 지금 대상이 됐어요. 타겟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2010년까지 저도 이제 2000년부터 한국에 해외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물류센터를 2000년 중반에 최초로 제가 지금 관련해갖고 물류센터 부동산을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보면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도 거의 상온이었어요. 물건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저온 냉장 냉동 특수한 회사 뭐 빙그라든가 이런 회사 외에는 아유 그냥 냉매제 붙이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가면 되지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소득 수준이 3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제가 항상 다른 칼럼이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서는 시장에서는요. 들어오는 게 콜드체인 시대가 와요. 온도 관리. 두 번째는 후레쉬 배송이에요. 또 거기에 이어서 가정간편식 들어보셨죠? HMR. 이거는 사실 가정간편식은 저도 이제 해외에서 30년을 활동하다 보니까요. 2000년대 미국이 시작했고 2005년에 일본이 가정간편식 시대가 됐어요. 우리보다 좀 앞서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2015년을 전후해서 가정간편식 HMR이라고 합니다. 가정간편식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상온만 오는 게 아니라 먹거리, 반찬, 음식 뭐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온, 데일리 상품부터요.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니까 냉장, 냉동 물류센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은요. 과거에는 상온이 아니라 지금은 저온, 냉동, 냉장을 했는데 벌써 뭐 10년 전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진짜 방식이. 상온 따로 저온 냉장 냉동을 옆에다 놔갖고 같이 콘솔에서 차량에 로딩 시키려면은 거기에 갖고 라우팅 동선을 하는데 요즘 어때요? 한 물류센터 안에 지하는 될 수 있으면 땅을 파면 온도 관리니까 이제 저온 냉장 냉동을 넣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상온센터를 둬요. 그러면 발주를 해서 주문이 오면 어때요? 차량이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도는 게 용이하거든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8년 동안 자문할 때는 화성동탄 물류단지가 15만 평이 한 층이 2만 평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지하 2층, 1층은 CJ 대통령이 쓰고 2층, 3층 이베이 코리아가 쓰고 4층은 뭐 디아조하고 저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쓰는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한 층 안에 냉동 냉장을 해도 부족하니까 어때요? 같은 층 옆에다가 상온 옆에다가 지금 냉장 냉동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배송할 때 라우팅 동선의 편리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하면은, 지금, 물류센터는 우리도 이제 상온이 아니라 저온 냉동 냉장의 실험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작년에 이제 택배 물량이 20% 증가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집에서 물건을 갖다 주고 주문하면 뭐 앱으로 주문하든 전화 주문하면 집 앞까지 그것도 문을 안 열어줘도 비대면이니까 놓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관리 상품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장기간 보관하는 먹거리, 냉동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조철이 박사 코너에서 제가 기업 실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음식을 했던 제조업들 있죠. 매출 규모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영업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작년에 먹거리 문화가, 시계 문화가 어떻죠? 재미를 봤다고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계 문화는요, 매일 먹어야죠. 반복적으로 구매해야죠. 또 상품 종류는 다양하니까 다 우리가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제 데일리 저온 냉장 냉동, 그래서 이제 리드 타임도 단기부터 장기까지 보관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만 해도 한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편의점도 보면은 상온하고 저온 냉장 냉동이 있는데요. 구성 비율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온이 85,
저온 온도 관리가 뭐 15했는데 최근에는 상온이 80으로 줄고 그 다음에 온도 관리가 계속 지금 15에서 20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볼 때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그래요. 박교님도 해외 생활도 하고 도시락 네. 알잖아요, 그렇죠? 도시락이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래요, 박사님, 한국은 지금 도시락이 2회 전인데 일본은 어땠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88년부터 같이 좀 가서도 경험하고 30여 년을 봐왔는데요. 일본은 거의 2000년 전후에서 도시락이 3회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도시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락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편의점도 지금 푸드코너 강화하고 있죠. 먹거리. 신선도 상품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술안주부터 먹거리, 샌드위치 뭐 지금 다 보강하기 때문에 이런 온도관리 상품이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의 현황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물류센터는 무조건 대형이면 다 좋은가요? 박준이 어떻게 센터 크게가 좋아요? 요즘 네? 그냥 사적으로 말씀드려요. 요즘 간혹 가다가 제가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문의가 오는데 네. 다들 큰 평수를 찾으시던데. 맞아요. 그래요. 물류센터는 작은 거보단 큰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물류센터 풀필멘트에서 라스트마일까지 한번 이제 사례 설명드렸듯이 물류센터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빨리 갖다 주려면 어때요? 이런 거는 뭐 밀집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진천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서울 동남권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거는 어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개 기업들이 들어갔으니까 임대차로 들어갔으니까 거기는 자기가 뭐 혼자서 10,000평, 20,000평은 못 쓰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의견이 맞기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사 물류형 아니면 단독형 허브 기능을 가져가는 회사들은요 보통 20,000평, 30,000평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가다가 영동의 양지아이스 쭉 나가면요 17번 국지로 쭉 나가면 여기 다 물류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럼 쭉 저기 배감 쪽으로 가면 몇 년 전에 있던 동원 산업의 물류센터라든가 심지어는 더 가면 오뚜기 물류센터, 대상 물류센터 다 보면 20,000평짜리 규모예요. 왜냐면 자사 물류 기능을 가져가니까 허브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정도 적정 규모가 맞고요. 그래서 물류센터도 상품의 종류, 수량, 잘 팔리는 상품을 갖다 두고 회전율 싸움을 하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보면 SPC 그룹이요. 보면은 전국에도 이제 한 2,000에서 2,500평 물류센터를 다 편의점과 비슷해요. 왜냐면 회전율이 보통 2회전에서 3회전 하다가 지금 2회전을 다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신선도 상품이라든가 이걸 보면 회전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물류센터 크면 거리가 길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2020년에도 벌써 이제 온라인 시장이 161조까지 지금 거래가 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자상거래에서 주문해서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출고가 나가면 어때요? 빨리 나가면 빨리 배송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사실. 가뜩이나 땅이 좁은 나라에 경쟁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스트 마일, 빠른 속도는 맞지만은 그 가치를, 그만큼 규모가 많고 수량이 많고 하면은 가치를 어느 정도 지금 얻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어때요? 쿠팡이 옛날에 계속 수익 구조가 안 좋으면서도 지금 물량을 늘려놨잖아요. 그런 시간에 적정 규모 사이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거점별 점포 전략 해가고요. 취급 상품의 종류, 또 수배송의 거리, 최종 고객에 전달하는 시간, 리드 타임 여기에 따라서 한번 좀 물류 거점 전략할 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온라인 시장, 풀필멘트 센터는요.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1999년에 아마존이 온라인 주문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지난 얘기 일화를 잠깐 30초 얘기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제프 베조스가 와이프와 동업해갖고 딱 사업을 확정했는데요. CD 카테고리를 넓혀서 물량이 주문해갖고 해갖고 온라인 전용 센터를 만들었는데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사람을 영입했냐면 당시에 그래도 저기 유통하고 물류 최강자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에서 지금 경험했던 전문가를 영입해갖고 만들어봤더니 월마트는 뭐예요? 오프라인이잖아요. 물건이 팔리면 재고 발주하면 물류센터에서 나가잖아요.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팔리면 전 세계에서 물건이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풀필멘트 센터는 주문이 받으면 빨리 나간다. 그래서 수주 이행의 물류센터 우리는 풀필멘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강화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SK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출고 라인까지 빨리 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기억날 거예요. 한 6, 7년 됐나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달라서 중국, 미국은 어때요? 땅이 넓죠? 물류센터 길어요. 워커, 작업자들이 일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키바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키바 로봇은 물류센터에서 갖고 와서 키바에 태워서 출고 라인까지 가져오면 어때요? 하포장은 다 누구예요? 사람. 아무리 지금 자동 로봇이라도 하포장까지 로봇이 하는 얘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전은 누가 하냐? 빨리 긴거리 동선을 키바가 갖다가 주면은 마지막에 출고 라인에 태핑하고 패킹하고 태핑해갖고 내보내면 어때요? 라스트 마일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전에 이제 아마존이 그만큼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또 입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허브 거점을 어디에 가져가냐, 거기에 따라서 대형 거점이 좋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밀집도 배송할 때는 대형이 아니라 최적화된 물류센터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물류센터는 입지, 시설 편리성, 인력 수급이 반드시 중요할까요? 저도 한 20년 이상을 물류하고 유통 물류를 갖다 경험하다 보니까요. 10년 전만 해도 물류센터가 어디냐면 도로 IC에서 한참 들어갔어요. 10분, 15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왕복으로 30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물류센터가 전용 도로를 만들든가 해갖고 IC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제 대형 물류센터는 그게 막 생겼어요. 자, 심지어는 물류센터가 너무 크고, 제가 이제 화성동탄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만, 25만 평 정도 규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23번 국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해갖고, 우리 유통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도로를 만들면서 서로 도로 충당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50억 이상 같이 이제 비용을 분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는 IC에서 가까운 게 좋지만은 없을 때는 도로하고 가까운 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또 층별 교반이 안 돼갖고 거의 한 10년 전만 보셔도, 자, 군포의 복합물류단지라든가 기존의 센터는 어떻죠? 다 수직반송기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죠. 그러다가 3층 정도의 신형 물류센터가 나오면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3층 정도는 어때요? 경사면을 깎아갖고 지하는 그냥 들어가고 또 1층은 정면에 들어가고 또 매립을 해갖고 거기다가 램프형으로 이렇게 이제 경사면을 타갖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4층, 5층, 6층 하면은 과거에 이제 엘리베이터나 수직반송기가 아니라요. 최근에는 물류센터가 지금 규모가 커지니까 대형화가 되니까요. 양쪽에다가 트윈 램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램프,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래요. 박사님, 램프 하나 갖고는 안 될까요? 그래. 물론 이제 들어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요. 중간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는데 트럭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거기 입출구 다 그냥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트윈 램프를 두는 게 가장 맞고요. 또 그다음에 40피트 컨테너가 이 회전 돌 수 있게끔 이 동선을 갖다 램프 롤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달라졌고요. 또 하나는 물류시설에서 지금 중요한 게 작업자의 작업 환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작업자 하는 사람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생명선 누구다? 아무리 무인화 자동화 로봇이 돼도 현장에 작업하는 워커, 작업자들이 중요해요. 그 작업자들한테 작업 환경. 예를 들어 뭐 주변에 편의점이라든가 관련 시설, 또 쾌적한 환경, 물류센터. 옛날에 진짜 추울 때는 그냥 온도가 겨울 되면 이런 환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셔터 내리고 작업하니까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온도 관리 난방 기구도 있고 적정한 에어컨 나오는 최신 센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달라졌고요. 그래, 마지막에 중요한 건요, 사람이에요. 인력 수급이 힘들면은 위치가 안 좋으면 사람 구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원해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요, 박사님, 그래서 천안, 군산, 뭐 아산 여기서 이제 자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한번 좀 거기에 프로젝트 이제 상권 분석도 하고 이제 점포별 이렇게 쭉 주변 입지를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만약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 같으면은 물건을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물건이 동선이 이동하기 좋은 그 거리천들이 있나 없나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닐 경우는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대전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물류센터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놨기 괜찮은데 아직도 기존의 대전 옥천은요, 인력으로 하는 물류센터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박사님, 왜 항만공항의 배후단지가 지금 중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에 의존도가 높고 물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는 아함물류단지, 부산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계속 좀 배후단지,
운동지역, 두동지구 해갖고 계속 지금 배우단지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 올해부터 지금 스타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천의 아합물류단지하고 부산 신항 쪽에다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를 지금 스타트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1, 2년에 완성되면은 해외에서 들어와서 공항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에서 다 보관했다 수도권을 아마 배송해주는 용이한 센터 기능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국내 물류센터 투자가 해외 흐름도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나요?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2000년 중반을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프로로시하고 AMB에 관련해서 해외에 지금 투자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회사 제 기억도 2006년, 7년인가요? 국내에 이제 저쪽에 있는 덕평물류센터를 갖다가 600에서 700억 사이에 지금 통으로 그때 아디다스 짜리죠. 통으로 매입을 해줬거든요. 그 후에 물건을 보니까 물건이 안 하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요. 어떻게 바뀌냐면 국내 물류 최신형 한 8,000평 규모, 10,000평 이상 규모 센터들이 막 생겨나요. 용인, 이천, 양지 막 생기니까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는 계약도 잘 안 써줬어요. 임차 의향서 하려면은 실제 이게 가능하냐 막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5년도 쓰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2015년 이후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물류센터의 수요 공급량에 의해서 최신의 물류센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3년, 5년 해서 앙카가 돼서 들어가는 물류 거점들이 많이 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디냐 물류센터를 개발해갖고 지금 같이 들어가지만은 물류센터가 시작하기 전에도 벌써 그냥 모든 걸 갖다가 리츠가 되든 투자 운용사가 되든 이걸 갖다가 선점해갖고 물류센터를 진행하는 회사들도 많이 지금 투자 운영회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디에요? 캔달스케 로지스틱스라든가 캔달스케라든가 ADF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물류센터를 지금 더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물류거점.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했지만 캔달스케어 지금 주식 상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2000년대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좀 보니까 일본에서는 과거에 선진국들은 항상 투자회사들 경험을 빨리 했잖아요. AMB, 마샬 인베스트먼트, 군맹, 그 다음에 GIC, 프롤로지스 이런 회사들은요. 일본에 진출하면서 2000년 초에 어떤 일이냐면은 대형 물류센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에 이제 어떤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들은 오릭스, 미쓰비시, 미쓰에 이런 일본 토종들은 어떠냐 그 당시에 10,000평, 20,000평 중소형, 중견 규모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더 큰 물류센터에도 서로가 이제 같이 투자할 정도로 지금 개발해서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간 걸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흐름은 비슷하게 지금 물류센터가 지금 바뀌었고요. 또 전자상거래 언택 시대에 더 지금 물류센터 공급량은 더 지금 당분간 부족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물류센터는 당분간은 좀 선호하지만은 2020년 제가 이제 작년에 언택 시대에 올해까지 연장하지만은 내년에는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 연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종합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Q&A를 증문즉답했고요. 자, 조철 박사의 통통통은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예고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중에 조철이 박사와 같이 물류업계 전문 경험하는 업계에 15년에서 20년 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요. 같이 대담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 Q&A 증문즉답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물류, 관세, 운송, 택배, IT, 그 다음 온라인,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조철 박사의 통통통은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